모든 것을 잃은 한 파산한 백만장자가 길거리에서 종이접기를 팔며 살아가던 한 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그가 돈 대신 집 없는 아이를 택했다며 미쳤다고 조롱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녀가 비범한 수학적 재능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녀가 속삭였다. 아빠, 제가 회사를 구할게요. 그 순간 온 세상은 웃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박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30해 동안 쌓아 올린 금융제국이 단 몇 주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믿었던 최태현,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업 파트너가 그를 배신했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들이었다. 박 사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지. 자네도 이제 새 직장을 알아봐야겠군. 걱정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진우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한때 서울, 금융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마포구의 작은 원룸으로 향하고 있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한 진우는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침대, 하나와 책상,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고급 양주 한 병을 따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했던 선택들,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허무했다. 며칠 동안 진우는 방 안에만 머물렀다. 전화기는 꺼두었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싶었다. 하지만 식료품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진우는 후드티와 청바지라는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차림으로 거리를 걸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유명 경제지의 표지를 장식했던 얼굴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 중 하나가 되었다. 홍대 근처 골목을 지나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진우는 급히 근처 카페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소녀에게 닿았다. 소녀는 비에 젖은 종이 접기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지 아저씨, 종이학 사실래요? 1,000원이에요. 소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었다. 소녀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손은 종이를 접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다 살게, 진우가 말했다. 소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근데 비싸요. 10만 원이나 해요. 괜찮아. 진우는 지폐를 건넸다. 이름이 뭐니? 김수민이요. 아저씨는요? 박진우라고 해. 수민이는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학들을 진우에게 건넸다. 그것들은 놀랍도록 정교했다. 단순한 학이 아니라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이 들어간 예술작품 같았다. 혼자 사니? 진우가 물었다. 수민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안 계세요. 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밥은 먹었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진우는 문득 자신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같이 먹을래? 근처 분식집에서 진우는 수민이가 떡볶이와 김밥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간간히 음식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을 위해 저장하는 습관이었다. 진우는 가슴이 아팠다. 학교는 다니니? 진우가 물었다. 가끔요. 공부하는 건 좋아해요. 특히 수학이요. 수민이의 눈이 반짝였다. 선생님이 저보고 영재라고 하셨어요. 근데 학교 갈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진우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메뉴판 뒷면을 뒤집어 펜을 꺼냈다. 이걸 풀어볼래? 그는 고등학교 수준의 방정식을 적었다. 수민이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하더니 순식간에 답을 적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쉬워요. 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더 어려운 문제를 냈고 소녀는 또 해결했다. 그들은 분식집에서 2시간을 보냈다. 진우가 문제를 내고 수민이가 그것을 풀었다. 마지막에는 진우의 대학 시절 미적분학 문제까지 나왔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진우는 감탄했다. 수민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냥 숫자가 보여요. 머릿속에서 춤을 춰요. 비가 그치고 밤이 깊어갔다. 진우는 수민이에게 어디서 자는지 물었다. 여기저기요. 지금은 홍대 뒷골목 빈 건물이에요. 비가 안 새서 좋아요. 진우는 망설였다. 이제 막 만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내일 아동보호소에 연락해 볼게. 수민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보호소는 싫어요. 거기 가면 종이도 접을 수 없고 수학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럼 내일 생각해보자. 일단 오늘은 따뜻한 데서 자자. 진우의 작은 원룸에 들어서며 수민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아저씨 집 생각보다 작네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에는 컸었어. 아주 컸지. 무슨 일 있었어요? 진우는 침대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 모든 걸 잃었지. 수민이는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진우의 팔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저도 많이 잃었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아이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위로에 진우는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따뜻함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수민이에게 침대를 내주고 자신은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잠들기 전 그는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진우는 문득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수민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진우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자 진우는 눈을 떴다. 순간 낯선 숨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침대에는 수민이가 웅크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평화로워 보였다. 진우는 조용히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냉장고에는 맥주 몇 병과 오래된 김치밖에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이런 걸 언제 해봤나? 진우는 계란과 우유, 빵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가 이제는 편의점 음식을 고르고 있었다. 돌아와 보니 수민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소녀는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에 놓여있던 이불도 개어져 있었다. 일어났구나. 뭐 하는 거야? 진우가 물었다. 청소요. 할머니가 항상 남의 집에 있을 땐 깨끗이 해놓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수민이가 답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여긴 남의 집이 아니야. 오늘부터 내 집이기도 해. 수민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래, 물론 네가 원한다면. 진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침 먹자. 진우는 프라이팬을 찾아 계란을 깨려 했지만 요리의 경험이 없어 껍질이 프라이팬에 섞여버렸다. 수민이는 그 모습을 보고 킥킥 웃더니 진우의 손에서 프라이팬을 가져갔다. 제가 할게요. 할머니랑 살 때 매일 해봤어요. 놀랍게도 8살 소녀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수민이는 프라이팬을 흔들며 계란을 완벽하게 익혀냈다. 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존경이 섞인 감정이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진우가 물었다. 유튜브요.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제가 요리했어요. 수민이는 그릇에 계란을 담으며 대답했다. 식사를 하며 진우는 수민이에게 학교에 대해 물었다. 소녀는 학교에 가끔 가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낸다고 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수학적 재능을 알아봤지만 불규칙한 출석과 가정 환경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오늘 학교에 같이 가볼까? 진우가 제안했다. 수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저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진우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다. 그는 자신도 정확히 이유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쎄, 어쩌면 우리가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 아닐까? 홍대 근처의 초등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진우는 자신이 수민이의 임시 보호자라고 설명했다. 김수민 학생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출석률이 낮아 걱정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법적 보호자가 확실하지 않아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기도 어려웠고요. 진우는 결심했다. 제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수민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에 방문과 조사가 필요하고 법원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날 오후 진우는 가정법원에 방문해 임시보호자 신청을 했다. 그곳에서 강미숙이라는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박진우 씨, 갑작스러운 결정이신데요. 어제 만난 아이의 보호자가 되고 싶다니요. 미숙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임시보호 조치는 승인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정식 입양까지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 씨의 재정 상태, 주거 환경, 아이를 돌볼 능력 등을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수민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앞으로 같이 살게 될 것 같은데 괜찮겠니? 수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네. 근데 아저씨는 요리를 못하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그럼 나는 너에게 수학을 가르쳐 줄게. 아저씨가 수학을 잘해요. 금융업에서 일했으니까. 숫자는 내 친구였지. 그날부터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수민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동안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전 금융가 거물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스캔들과 연관되어 있었고 많은 회사들이 그를 고용하기를 꺼렸다. 어느 날 밤 수민이가 잠든 후 진우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최태현의 회사 웹사이트를 들어갔다. 화면에는 최태현이 환하게 웃는 사진과 함께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알아내고 말겠어. 진우는 중얼거렸다. 갑자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못 주무세요? 진우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수민이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왜 안 자니? 진우가 물었다. 악몽 꿨어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악몽이었어? 할머니가 절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아저씨가 안 보여서 무서웠어요. 진우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수민이를 안아주었다. 걱정 마. 내가 여기 있잖아. 어디 안 가. 수민이를 다시 재우고 나서 진우는 자신의 침대에 누웠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그가 CEO였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다음 날 미숙이 그들의 생활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녀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다. 공간이 협소하네요. 아이에게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미숙이 지적했다. 이해합니다. 더 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진우가 답했다. 미숙은 수민이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 좋아요. 진우 아저씨랑 있으면 안전해요. 수민이가 대답했다. 그런데 박진우 씨, 현재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신가요? 미숙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정직하게 답하기로 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직장을 구할 것이고 수민이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의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조건도 중요합니다. 일단 2달의 임시 보호 기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숙이 떠난 후 진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다시 사업을 시작할 자본도 없었고 명성도 추락한 상태였다. 하지만 수민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수민이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소녀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다.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도 직관적으로 해결했다. 수민아, 너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진우가 감탄했다. 그런가요? 수민이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그래, 네 재능을 더 발전시켜야 해. 내일 학교 선생님께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수민이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아저씨, 제가 진짜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미숙 선생님이 저 데려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진우는 소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내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가족이요?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가족. 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었다. 2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진우는 마침내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초라한 직책이었지만 수민이와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은 마포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고 수민이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수민이의 수학적 재능을 인정해 특별지도 프로그램에 배정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까지 그녀의 능력에 관심을 보였다. 진우는 그런 수민이가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진우의 회사 동료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박 과장님, 이번 주말에 삼성동에서 금융혁신 포럼이 열립니다. 최태현 회장도 참석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알고리즘 기반 투자 모델을 발표한다는군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최태현, 그 이름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켰다. 참석할 예정인가요? 동료가 물었다. 진우는 잠시 고민했다. 그래, 가보도록 하지. 집에 돌아온 진우는 수민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이번 주말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같이 갈래? 수민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네, 저도 수학 모델 보고 싶어요. 주말이 되어 진우와 수민이는 정장과 원피스를 차려입고 포럼장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3년 만에 업계 사람들과 마주하는 자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저 사람 박진우 아냐? 최태현에게 회사 뺏긴 사람. 어떻게 여기 나타났지?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지? 진우는 그런 시선을 무시하고 수민이의 손을 꼭 잡았다. 긴장하지 마. 우리는 그저 구경하러 온 거야.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최신 기술이 전시되어 있었다. 수민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특히 AI 기반 금융 모델에 관심을 보였다. 아저씨, 저 수식 이상해요. 수민이가 한 전시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우는 수민이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복잡한 알고리즘 다이어그램이 전시되어 있었다. 뭐가 이상한데? 저기 변수 관계가 안 맞아요. 저렇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커져요. 진우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수식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수민이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델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다. 그때 무대 위에서 환영사가 시작되었다. 최태현이 무대에 올라 박수를 받고 있었다. 진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성공적으로 보였다. 오늘 저희 TH금융그룹은 혁신적인 투자 예측 모델을 공개합니다. 이 모델은 99.8%의 정확도로 시장 변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감탄했지만 수민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불가능해요.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그런 정확도는 나올 수 없어요. 진우는 수민이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카오스 이론까지 알고 있니? 도서관에서 책 읽었어요. 수민이가 대답했다. 최태현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다. 여러 투자자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모두 감탄과 찬사를 담은 질문들이었다. 그때 진우는 수민이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민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진행자가 수민이를 지목한 후였다. 네, 저기 어린 친구가 질문이 있네요. 수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발표하신 모델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페이지 17에 있는 수식에서 변동성 계수와 시간 변수의 관계가 비선형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 예측에서 오차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회장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최태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기술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우리 연구팀이 특별한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수민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그런 보정이 가능하려면 양자 컴퓨팅 수준의 계산력이 필요할 텐데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몇몇 전문가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최태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까?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진우가 일어났다. 제 딸입니다. 최태현의 눈이 커졌다. 그는 진우를 알아보았다. 박진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3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았다. 진행자가 급히 상황을 수습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진우와 수민이는 리셉션 장소로 이동했다. 몇몇 투자자들이 수민이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들은 어린 소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란 듯했다. 대단한 딸을 두셨네요, 박씨. 한 투자자가 말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녀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때 최태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군, 진우야. 진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러게, 귀여운 딸이네. 어디서 주워왔지? 최태현의 말에는 도끼가 숨어 있었다. 진우는 화를 참으며 대답했다. 수민이는 내 딸이야. 더 이상 너와 할 말은 없어. 최태현은 수민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았다. 아이가 똑똑하네.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에 끼어들면 위험할 수 있어. 수민이는 겁먹지 않고 최태현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냥 틀린 것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최태현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진우야, 옛 정도 있으니 충고 하나 해줄게.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아. 계속 파헤치다간 너에게 좋을 게 없을 거야. 진우는 수민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가자, 수민아. 호텔을 나오며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태현의 모델에 문제가 있다는 수민이의 지적, 그리고 최태현의 위협적인 경고,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아저씨 괜찮아요? 수민이가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응, 괜찮아. 넌 정말 대단했어. 그 아저씨가 아저씨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진우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눈빛이요. 아저씨가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슬퍼 보였어요. 택시 안에서 진우는 수민이에게 물었다. 정말 그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놀라지 않았거든요. 당황한 거예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그가 회사를 잃었을 때 시장은 갑자기 폭락했다. 모두가 그의 투자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수민아, 집에 가서 그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수민이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제가 기억하는 수식들을 적어볼게요. 집에 도착한 그들은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수민이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발표에서 본 수식들을 재현했고, 진우는 자신의 금융, 지식을 동원해 분석했다. 이건 진우가 중얼거렸다. 이 모델은 일부러 오류를 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지. 왜 그런 걸 만들어요? 수민이가 물었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이 모델에 거액을 투자하게 만들고 나중에 실패했을 때 이익을 취하려는 거야. 수민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사기인가요? 그래, 아주 교묘한 사기지. 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회사를 잃은 방식과 비슷해. 진우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3년 전의 자료가 여기 있을 거야. 밤늦게까지 진우와 수민이는 데이터를 분석했다. 수민이는 놀라운 패턴 인식 능력으로 숫자 속에 숨겨진 규칙성을 발견했고, 진우는 금융시장의 맥락을 제공했다. 아저씨, 여기 봐요. 수민이가 화면을 가리켰다. 이 패턴이 오늘 본 모델이랑 똑같아요. 3년 전에도 같은 알고리즘이 사용됐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내 회사가 무너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최태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사기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민이가 물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최태현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도 해야 해요. 아저씨가 옳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요. 진우는 수민이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반자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반짝였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오늘 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선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예전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지영은 진우가 CEO였을 때 시스템 보안 담당자였다. 그녀는 회사가 무너진 후에도 진우와 연락을 유지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지영 씨, 오랜만이네. 진우가 말했다. 박 사장님, 갑자기 연락을 다시 주시다니 놀랍네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다. 지영 씨,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2시간 후 진우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지영을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눈에 피로감이 역력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진우가 물었다.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저 그렇죠. 사장님 회사가 무너진 후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최태현 회장이 업계에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진우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 때문에 고생했군.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지영이 말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진우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최태현의 새 투자 모델에 문제가 있어. 내 딸이 발견했어. 따님이요?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입양했어. 수학 천재야.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제 포럼에서 최태현의 발표를 봤는데 수민이가 모델의 오류를 바로 찾아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오류가 3년 전 우리 회사가 무너질 때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야. 지영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최태현이 일부러 실패하도록 설계된 모델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어. 그리고 3년 전에도 같은 일을 했던 것 같아.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회사가 무너지기 몇 주 전 시스템에 이상한 접근 기록을 발견했거든요. 누군가 투자 알고리즘을 미세하게 조정한 흔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확신할 수 없어서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게 최태현이었을 거야. 진우가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요. 지영이 말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그를 건드릴 수 없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발견한 패턴을 분석하고 최태현의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해. 지영은 망설였다. 위험한 일이에요. 최태현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알아.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거야. 그리고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명예도 회복하고 싶어.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결심한 듯 말했다.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날 저녁 진우는 지영을 집으로 초대했다. 수민이는 새로운 방문객에 호기심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이라고 해요. 지영이 수민이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민이에요. 수민이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지영은 수민이가 칠판에 적어놓은 복잡한 수식들을 보고 놀랐다. 이걸 다 네가 한 거니? 수민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최태현 아저씨의 모델을 분석한 거예요. 지영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천재군요. 세 사람은 늦은 밤까지 작업했다. 지영은 노트북을 펼쳐 데이터를 분석했고 수민이는 알고리즘의 패턴을 찾아냈다. 진우는 금융거래 기록을 검토했다. 이상해요. 수민이가 갑자기 말했다. 이 모델은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그래요. 마치 누군가 언제 실패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건 시한폭탄 같은 거야. 언제 터질지 제작자만 알고 있는. 진우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럼 최태현은 모델이 실패할 시점을 알고 그때 대규모 공매도를 할 수 있겠군. 맞아요. 지영이 말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민이가 계산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숫자와 방정식을 적어 내려갔다. 진우와 지영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약 3개월 후에요. 수민이가 마침내 말했다. 9월 15일경에 모델이 완전히 실패할 거예요. 진우는 달력을 확인했다. 그때가 TH금융그룹의 대규모 투자 유치 직후야. 최태현은 투자금을 모은 후에 시장을 폭락시킬 계획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영이 물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진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최태현의 시스템에 접근해서 내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 지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불법이에요. 직접 해킹할 필요는 없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거야. 진우가 말했다. 내가 아직 몇몇 이사회 멤버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어. 그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진우는 과거 함께 일했던 이사회 멤버인 김도윤을 만났다. 도윤은 최태현에게 회사를 빼앗긴 후에도 이사회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도윤이 진우를 반갑게 맞이했다. 소식 들었어. 아이를 입양했다면서?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결정이었어. 그들은 잠시 근황을 나누다가 진우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도윤아, 최태현의 새 투자 모델에 대해 뭐 알고 있어? 도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왜 물어? 이상한 점이 있어. 그 모델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같아. 도윤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나도 의심하고 있었어. 최근에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내부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 도윤은 망설였다. 위험한 요청이야. 최태현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어.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야, 도윤아. 3년 전처럼.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최태현은 변했어. 더 위험해졌어. 며칠 후 도윤은 USB 드라이브를 진우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TH금융그룹의 내부 데이터와 거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진우, 지영, 수민이는 즉시 분석에 착수했다. 이건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대규모 자금 세탁 흔적이에요. 최태현은 투자자들의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어요. 진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이 패턴, 3년 전 우리 회사가 무너질 때와 똑같아. 수민이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아저씨, 여기 봐요. 이 계좌들 모두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요. 마치 하나의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되는 것 같아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건 자동화된 시스템이야. 최태현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어.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역추적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민이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패턴만 있으면 원본 코드를 추정할 수 있어요.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수민이를 바라보았다. 그게 가능해? 네. 제가 역공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수민이가 말했다. 그날부터 수민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알고리즘 개발에 몰두했다. 진우는 그런 수민이를 지켜보며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걱정도 느꼈다. 어린 소녀가 이렇게 큰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수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진우가 말했다. 수민이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마치 퍼즐 맞추기 같아요. 일주일 후 수민이의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그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작동하고 있어요. 지영이 기뻐했다. 계좌 추적이 시작됐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네트워크가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돈의 흐름이 마치 강물처럼 여러 계좌를 통해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다. 최종 목적지는 진우가 중얼거렸다. K맨 제도의 비밀 계좌군 금액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총 50억 달러예요.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건 내 회사의 가치보다 훨씬 많아. 수민이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아저씨,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최태현은 여러 회사를 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렸을 거예요.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해요. 지영이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최태현은 거기에도 사람들을 심어놨을 거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그들은 최태현의 시스템에 더 깊이 들어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최태현의 사무실에서 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진우의 아파트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박진우가 뭔가를 찾아냈나 봐요. 비서가 말했다. 최태현은 차갑게 웃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지. 그들을 24시간 감시해. 특히 그 아이. 위험할 수 있어. 네, 회장님.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우의 아파트 건너편 건물 창가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망원경으로 그들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첨단 도청 장비가 들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던 그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건너편 건물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망원경이나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 같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나? 진우는 중얼거렸다. 그때 수민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진우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응,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학교 갈 준비해야지. 아침 식사를 하며 진우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다. 어젯밤 그들이 발견한 정보가 너무 중요했다. 만약 최태현이 그들의 움직임을 알게 된다면 수민아, 오늘은 내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 진우가 말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수민이가 대답했다. 아니, 오늘은 내가 꼭 데려다 주고 싶어. 학교 가는 길에 진우는 주변을 계속 살폈다. 그는 몇 번이나 같은 차가 그들을 따라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아저씨, 왜 자꾸 뒤를 보세요? 수민이가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수민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진우는 회사로 향했다. 오전 내내 그는 집중하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에 그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씨, 혹시 우리가 감시받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어? 전화 너머로 지영의 목소리가 긴장된 채로 들려왔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 컴퓨터가 해킹된 흔적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진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제가 특별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뒀기 때문에 완전히 접근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큰일이네. 우리가 발견한 정보가 새나갔을 수도 있겠군. 걱정 마세요.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오프라인 드라이브에 저장했어요. 지영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날 저녁 진우는 수민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한번 누군가 그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파트에 도착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현관문에 잠금 장치가 파손되어 있었다. 뒤에 서 있어 진우가 수민이에게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다행히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다. 서랍들이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도둑이에요. 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천천히 집 안을 살폈다. 아니, 도둑이라면 TV나 노트북 같은 걸 가져갔을 거야. 이건 누군가 뭔가를 찾으러 온 거야. 진우는 즉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은 30분 후에 도착했다. 역시 최태현이군요. 지영이 집 안을 살피며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USB는 안전해? 진우가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더 이상 이 집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 제안했다. 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민이를 바라보았다. 수민이의 학교는 어떻게 하지? 당분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수민이가 말했다.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내일 당장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자. 다음 날 진우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다. 그는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했다. 그날 밤 그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새 거처로 이동했다. 일산의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무엇보다 안전해 보였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수민이가 물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진우가 대답했다. 걱정 마.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날 밤 수민이가 잠든 후 진우와 지영은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영이 물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진우가 말했다. 우리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최태현을 상대하기 어려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그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도 위험해졌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부 고발자가 필요해. 최태현의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죠? 내가 몇몇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 볼게. 아직 TH금융그룹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예전 회사의 인사팀장이었던 송현우에게 연락했다. 현우는 최태현이 회사를 장악한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우 씨, 갑작스러운 연락이네요. 현우가 전화를 받았다. 현우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회사 내부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그들은 일산의 한 공원에서 만났다. 현우는 긴장된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죠, 진우 씨? 현우가 물었다. 진우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최태현의 투자 모델에 숨겨진 결함, 대규모 자금 세탁 의혹, 그리고 그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현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회계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대규모 자금이 설명 없이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진우가 물었다. 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최태현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현우는 TH금융그룹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계, 자료, 이사회 회의록, 심지어 최태현의 개인 일정까지 전달했다. 일주일 후 지영은 수민이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완료했다. 확실해졌어요. 지영이 진우에게 말했다. 최태현은 시스템적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3년 전 진우 씨의 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렸어요. 진우는 증거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시간이에요. 지영이 말했다. 하지만 그때 수민이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저씨, 이상해요. 제가 만든 추적 프로그램이 누군가에 의해 변경됐어요. 뭐라고? 지영이 놀라서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수민이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봐요. 코드의 일부가 수정되었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했어요. 진우와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최태현에게 노출되고 있는 거야. 진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떡해요? 이 오피스텔은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지영이 말했다. 수민이는 갑자기 생각난 듯 자신의 배낭을 뒤졌다. 그녀는 학교에서 받은 새 태블릿을 꺼냈다. 혹시... 지영은 즉시 태블릿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심대로 태블릿 내부에 작은 추적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이걸로 우리 위치를 추적한 거예요? 지영이 말했다. 그럼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진우가 급히 말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 그들은 서둘러 짐을 꾸렸다. 하지만 창문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세단이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뒷문으로 나가자 진우가 말했다. 그들은 오피스텔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 지영의 친구가 운영하는 강북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후 진우는 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그는 수민이의 안전을 더욱 걱정하게 되었다. 미숙 씨, 나 박진우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민이와 저 잠시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이의 안전에 문제가 있나요? 미숙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그렇지 않아요.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해서요. 박진우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수민이는 안전합니다. 제가 보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아동 보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 미숙까지 의심스러웠다. 최태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수민이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괜찮아, 수민아. 내가 여기 있어.
진우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위험해진 거예요? 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이건 다 내 선택이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수민이는 진우의 품에 안겨 다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진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전에 수민이와 지영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다. 지영 씨, 수민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가줄 수 있나요? 제주도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진우가 부탁했다. 지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진우 씨는요? 나는 여기 남아서 마무리할 게 있어. 최태현을 막아야 해. 지영은 동의했지만 수민이는 강하게 반발했다. 싫어요. 아저씨 혼자 두면 안 돼요.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는 수민이의 손을 잡았다. 수민아, 지금은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해. 곧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할게. 수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결국 동의했다. 진우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기억해, 수민아. 우리는 가족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진우는 지영과 수민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는 홀로 최태현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지영과 수민이가 떠난 지 하루 만에 진우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그의 임시, 거쳐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강미숙과 2명의 아동보호국 직원이 서 있었다. 박진우 씨,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무슨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민에 대한 귀하의 보호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나요? 수민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미숙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박진우 씨, 거짓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김수민이 현재 귀하와 함께 있지 않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진우는 침묵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빨리 알았을까? 미숙은 공식적인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은 법원의 명령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어 김수민의 임시 보호 권한을 박진우 씨로부터 국가로 이전하는 명령입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누가 이런 거짓 정보를 제공했죠? 여러 출처에서 귀하가 불법적인 금융조사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위험한 인물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김수민을 이용해 복잡한 금융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최태현의 계략임을 즉시 깨달았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법원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수민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했다. 수민이의 위치를 밝히면 그녀와 지영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부하면 자신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미숙 씨, 제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모두 최태현이라는 사람의 음모입니다. 그는 제 회사를 빼앗았고 지금은 더 큰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민이는 그의 계획을 밝혀냈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단호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런 주장은 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김수민의 위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수민이의 안전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요. 미숙은 메모를 했다.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진우는 가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을 떠나지 마십시오. 미숙이 경고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김수민을 아동보호센터로 데려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진우는 즉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 씨,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동보호국에서 수민이의 임시보호 권한을 빼앗았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다. 어떻게 된 거죠? 최태현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가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수민이를 저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희는 지금 부산에 있어요. 거기 계속 있어요.
내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수민이는 어때요?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계속 아저씨를 찾아요. 진우의 가슴이 아팠다. 수민이에게 내가 곧 만나러 갈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요.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인 오세준에게 연락했다. 세준은 진우의 오랜 친구였고 기업법 전문가였다고. 세준아, 급한 일이야. 지금 만날 수 있어? 2시간 후 진우는 세준의 사무실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세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진우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최태현은 아동보호 시스템까지 이용하고 있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지? 수민이를 보호하면서도 최태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세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2가지 전선에서 싸워야 해. 하나는 법적 측면에서 수민이의 보호권을 되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태현의 금융사기를 폭로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 수민이를 보호센터에 데려가야 한다는데, 그럼 우선 법원에 긴급 청문회를 신청하자. 최태현이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있어. 최태현이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좋아. 그걸 활용해서 법원에 그의 주장이 보복성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자. 세준은 즉시 법원에 긴급 청문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진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수민이가 보고 싶었고 그녀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밤 진우는 부산에 있는 지영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민이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수민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수민아 괜찮니? 많이 무서웠지? 아저씨,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저 아저씨가 보고 싶어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모든 걸 해결할게. 아저씨도 저처럼 버려질까 봐 무서웠어요. 할머니처럼.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 수민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찾아갈게. 약속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세준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긴급 청문회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에 도착하기 전에 진우의 전화기가 울렸다. 지영이었다. 진우 씨, 큰일 났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누가 우리를 찾아냈어요. 호텔 로비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민이는 괜찮아? 네, 지금은 제 옆에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뒷문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세요. 서울로 오는 첫 기차를 타세요. 내가 기차역에서 기다릴게요. 진우는 세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세준은 즉시 이해했다. 먼저 가. 내가 청문회를 처리할게. 최태현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진우는 서울역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수민이와 지영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최태현의 사람들이 그들을 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역에 도착한 진우는 부산에서 오는 KTX를 기다렸다. 3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기차가 도착했다. 진우는 초조하게 승객들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지영과 수민이를 발견했다. 수민이는 지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수민아! 진우가 외쳤다. 수민이는 진우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아저씨! 진우는 수민이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 같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갑자기 진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우 씨. 진우가 뒤를 돌아보니 강미숙과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법원 명령을 위반하셨습니다. 김수민을 국가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미숙이 말했다. 진우는 수민이를 더 꽉 안았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법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문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김수민을 아동보호센터로 데려가야 합니다.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민이가 진우를 더 꽉 붙잡았다. 싫어요. 아저씨랑 있을 거예요. 진우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수민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민아, 잠시만 참자. 내가 곧 데리러 갈게. 약속해.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또 버리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건 잠시뿐이야. 반드시 널 데리러 갈게. 경찰관들이 다가왔다. 진우는 천천히 수민이를 놓았다. 미숙이 수민이의 손을 잡았다. 가자, 수민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미숙이 말했다. 수민이는 끝까지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진우는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지영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들은 즉시 법원으로 향했다. 세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진우가 급하게 물었다. 청문회가 내일로 연기됐어. 판사가 더 많은 증거를 검토하고 싶다고 했어. 세준이 말했다. 그럼 수민이는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내게 되는 거야? 그 아동보호센터에서. 하지만 걱정 마. 내가 특별 면회 허가를 받았어. 오늘 저녁에 수민이를 만날 수 있어.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세준아. 그날 저녁 진우는 아동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수민이는 다른 아이들과 떨어진 특별방에 있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수민아, 진우가 조용히 불렀다. 수민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진우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많이 무서웠지? 수민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수민아, 내가 약속했잖아. 반드시 널 데리러 온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왔잖아. 진우가 말했다. 수민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보내줬어요. 그건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될 거야. 정말요? 수민이가 마침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래, 약속해.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학을 꺼냈다. 그것은 수민이가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준 것이었다. 이거 기억나? 네가 준 첫 번째 선물이야. 항상 갖고 다니고 있어.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야, 버리지 않았어요. 랬자, 절대로. 너는 내 딸이야, 수민아, 영원히. 수민이는 진우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이별의 고통과 재회의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내일 반드시 데리러 올게. 그동안 용감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진우가 말했다.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기다릴게요. 방문 시간이 끝나고 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센터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일은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수민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밤새 세준과 지영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그들이 모은 모든 증거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진우는 최태현이 자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존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보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최태현은 진우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미숙도 법정에 있었다. 그녀는 공식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우는 수민이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불안해 보였지만 진우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미숙이 먼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진우가 수민이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 수상한 인물들과의 접촉, 그리고 아동의 수학적 재능을 이용한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박진우 씨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이의 안전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미숙이 말했다. 진우의 변호사인 세준이 미숙에게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강미숙 씨, 혹시 최태현 씨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미숙은 당황한 듯했다. 아니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태현 씨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해 박진우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셨습니까? 법정이 술렁였다. 미숙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세준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은 최태현 씨의 비서가 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여기에는 박진우 씨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미숙은 말문이 막힌 듯했다. 다음으로 진우가 증언대에 섰다.
그는 수민이를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일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최태현의 금융사기, 그들에 대한 감시와 위협, 그리고 수민이와 함께 만든 특별한 유대 관계까지. 저는 수민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최태현은 제가 그의 금융사기를 밝혀내자 저를 공격하기 위해 수민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증인이 법정에 들어섰다. 그것은 TH금융그룹의 인사팀장 송현우였다. 그는 최태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증언했다. 최태현 회장은 박진우 씨의 입양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아동보호국에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박진우 씨가 그의 금융사기를 밝혀낼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최태현은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송현우는 해고된 직원으로 회사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으로 수민이가 불려나갔다. 작은 소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판사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저는 진우 아저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저씨는 제게 가족이에요. 아저씨는 절대 저를 위험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수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심지어 미숙의 눈에도 동요가 보였다. 그리고 수민이가 계속했다. 저는 최태현 아저씨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의 투자 모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판사는 수민이의 증언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영이 기술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는 최태현의 금융사기 증거와 그가 진우의 회사를 무너뜨린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 최태현의 변호사들조차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다. 최태현은 점점 초조해져 갔다. 판사는 모든 증언을 들은 후 30분간의 휴정을 선언했다. 그 시간 동안 진우는 법정 밖 복대서 기다렸다. 그때 미숙이 그에게 다가왔다. 박진우 씨, 사과드립니다. 미숙이 말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최태현에게 이용당한 것 같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휴정 시간이 끝나고 판사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수민에 대한 임시보호 권한을 박진우 씨에게 다시 부여합니다. 아울러 최태현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의뢰할 것입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수민이를 바라보았고 소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수민이가 물었다. 진우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법정을 나서는 길에 최태현이 진우를 가로막았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나에게는 아직 많은 권력이 있어.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 내 권력도 끝났어, 태현아. 우리가 모은 증거는 이미 금융감독원과 언론에 전달됐어. 최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진우와 수민이는 새로운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곳은 세준이 그들을 위해 마련해준 안전한 장소였다. 지영도 함께였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영이 물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가 발견한 알고리즘은 단순한 사기 도구가 아니야. 그것은 금융시장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도구이기도 해. 수민이의 천재성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그래서요? 지영이 궁금해했다. 우리는 그것을 금융시장을 보호하는 도구로 변환할 거야. 금융사기를 미리 감지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수민이는 진우의 아이디어에 눈을 반짝였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다음 날 뉴스에는 최태현의 체포 소식이 보도되었다. 금융사기, 횡령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였다. TH금융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진우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최태현이 빼돌린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민이의 알고리즘 덕분에 그들은 복잡한 금융거래를 따라가 숨겨진 자산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 달 후 진우는 수민이의 공식 입양 절차를 마쳤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도 부녀가 되었다. 이제 제 이름이 박수민이 되는 거예요. 수민이가 입양 서류를 보며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넌 법적으로도 내 딸이야. 수민이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진우를 안았다. 저 정말 행복해요. 아빠.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6개월 후 진우와 수민이는 그들이 개발한 금융보안 시스템을 공개했다. 그 시스템은 진실의 눈이라고 불렸으며 금융, 시장의 불법적인 조작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했고 진우는 새로운 회사 트루스 시스템즈를 설립했다. 그는 CEO가 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는 가족과 정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지영은 회사의 기술이사가 되었고 송현우도 합류했다. 그들은 함께 더 나은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수민이는 서울대학교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수학적 재능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진우는 회사 수익의 일부를 재능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다. 그 재단의 이름은 수민재단이었다. 1년 후 진우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민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그들이 처음 만난 날의 1주년이었다. 아빠, 1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수민이가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전혀. 하지만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어. 저도요. 제가 길에서 종이학을 팔 때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진우는 수민이의 손을 잡았다. 넌 내 인생을 바꿨어, 수민아. 네가 내게 준 선물은 그 어떤 부와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최태현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고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하고 지친 표정이었다. 최태현은 진우와 수민이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우의 눈에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단지 평온함만이 있었다. 최태현은 고개를 숙이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그는 이미 패배한 사람이었다. 아빠, 저 사람이 아직도 화나요? 수민이가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이상은 아니야. 복수는 결국 공허한 거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한강의 물결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아빠, 제가 커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민이가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행복하다면 무엇이든 괜찮아. 하지만 항상 기억해.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었느냐에 있어.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진우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전의 삶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이제야 볼 수 있었다. 돈과 권력을 잃은 것이 결국은 그의